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수험생분들이 교과서처럼 보는 책이죠. 정병렬 선생님의 재정학 연습을 가지고 비용 편익 분석의 마지막 퍼즐, 바로 기타 고려사항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공공사업의 순편익, 그러니까 편익에서 비용을 싹 다 뺐더니 마이너스 100이 나왔어요. 그럼 이 사업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 숫자만 딱 보면 당연히 이 사업은 하면 안 되겠네 싶죠. 그쵸? 하지만요,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오늘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계산이 전부가 아니다. 숫자가 왜 모든 걸 말해주지 않는지 가상의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네, 지금 화면을 보면서 교수님, 이 표는 뭔가요? 하는 궁금한 눈빛들이 보이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 표가 뭐냐면요. 어떤 공공사업 하나 때문에 각 소득계층에 얼마만큼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지를 쫙 정리해 놓은 거예요. 누가 웃고 누가 우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자, 표를 한번 자세히 뜯어볼까요?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계층은 플러스 100의 이득을 얻었고요. 2분위도 플러스 50의 이득을 받네요. 그런데 3분위는 마이너스 20 손해를 봤어요. 그리고 소득이 가장 높은 4분위는 무려 마이너스 200이라는 큰 손해를 봤습니다. 자,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하게 쫙 더하면 어떻게 되죠? 네, 맞아요. 합계는 마이너스 100이 나옵니다. 이것만 보면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전혀 없는 실패한 사업장은 보이죠? 두 번째 주제,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바로 이 지점에서 어떤 똑똑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교수님, 근데 이거 그냥 다 더하는 게 공평한가요? 가만 보니까요, 이 사업은 저소득층을 돕고 고소득층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 같은데요? 와, 핵심을 정확히 꿰뚫었죠.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우리는 이제 누구의 이익에 더 큰 무게를 둘 것인지 고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분배 가중치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회적으로 저소득층의 일원은 고소득층의 일원보다 더 소중하게 쳐주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형평성이라는 가치를 계산에 한번 반영해보자는 시도입니다. 자, 그럼 이 분배 가중치라는 마법을 한번 부려볼까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저소득층의 순편익에는 높은 가중치를 주고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가중치를 낮게 줬어요. 그러니까 1분위의 이득 플러스 100은 그대로 100의 가치를 갖지만 4분위의 손해 마이너스 200은 가중치 0.55를 곱해서 마이너스 110으로 그 영향력이 확 줄어들었죠. 그리고 나서 이 조정된 값들을 다시 합쳐보면 짜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결과가 정확히 0이 됐습니다. 분명히 아까는 마이너스 100짜리 나쁜 사업이었는데 순식간에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는 본전치기 사업으로 바뀐 거예요. 이제 이 사업을 그냥 버리기에는 좀 아까워졌죠? 그럼 이번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돕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가중치를 더 과감하게 줘볼까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소득계층 간의 가중치 차이를 훨씬 더 크게 벌렸어요. 4분위의 손해 마이너스 200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0.125까지 뚝 떨어졌죠. 자, 결과가 어떻게 바뀔지 한번 보시죠. 자,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죠? 이제 이 사업의 순편익은 무려 플러스 87.5가 되었습니다. 실패한 사업에서 시작해서 본전치기를 거쳐서 이제는 아주 훌륭하고 꼭 해야만 하는 사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중치의 마법입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가중치, 정답은 없다. 이쯤 되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르겠죠. 아니, 교수님,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떤 가중치를 써야 맞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질문입니다. 모든 분석가들이 부딪히는 딜레마죠. 방법 1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방법 2가 맞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제4의 방법이 있는 걸까요? 도대체 정답은 뭘까요? 우리 교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중치 설정 방법에 대해서는 공통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이건 수학 문제처럼 딱 떨어지는 정답이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어떤 가중치를 선택하느냐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사회가 공평함이라는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반영하는 일종의 가치 판단의 문제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돈의 가치도 변한다는 건데요. 바로 인플레이션 효과죠. 공공사업은 보통 수년에 걸쳐서 길게 진행되잖아요.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작년에 1억 원이랑 올해 1억 원이 똑같은 가치를 가질까요? 당연히 아니죠. 물가가 오르니까, 즉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의 실제 가치는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격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야만 해요. 인플레이션이 포함된 그냥 눈에 보이는 가격인 경상 가격,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 효과를 싹 제거해서 진짜 실제 가치를 보여주는 불변 가격, 이렇게요.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 해에 걸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할 때는 무조건 반드시 모든 값을 불변 가격으로 통일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과는 사과끼리, 바나나는 바나나끼리 비교하는 것처럼 정확하고 일관된 분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5번째, 핵심 정리입니다. 자, 오늘 비용 편익 분석에서 단순한 숫자 너머에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빠르게 한번 정리해보죠. 첫째, 소득 분배 문제.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가는지에 따라서, 즉 우리가 어떤 분배 가중치를 적용하기로 사회적으로 합의하느냐에 따라서 분석 결과가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둘째, 인플레이션 문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돈의 가치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모든 계산은 반드시 불변 가격으로 해야 한다는 점.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수업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처럼 분석가의 혹은 우리 사회의 가치 판단이 결과에 이렇게나 큰 영향을 미친다면 과연 경제학적 분석이라는 것이 정말로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